미국은 북한이 IC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을 통한 미국의 압박은 자신들의 결심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상응된 행동을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 조짐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정찰기에 이어 B-52 폭격기까지 띄우며 대북 무력 시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한국당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성추행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의혹에 이어 과거 또 다른 여성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모 씨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른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즉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이 서둘러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기회의 문이 닫힐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협상에 유연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 주자는 판에 박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회의 소집 이상의 행동은 없었지만 국제사회가 다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먼저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도로 1시간 40분간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크래프트 미 대사는 북한이 도발을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겠다며 시한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However, we have seen deeply troubling indications that the DPRK is headed in a different direction. The DPRK has threatened to take a new path. 또 북한이 올해만 24발 넘는 미사일을 쐈다며 이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issile and nuclear testing will not bring the DPRK greater security. It will not help the DPRK achieve the economic opportunities it seeks. 미국이 직접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건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2017년 12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안보리 성명 채택은 없었지만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적대와 위협에 안보리가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선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We think it's also appropriat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action in adjusting the sanctions imposed against the DPRK.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는 안보리 회의 전 이사국 대표들과 대북 공조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국은 대북 군사 압박 강도도 갈수록 높이고 있습니다. 최신의 정찰기를 연이어 한반도 상공에 띄운 데 이어 어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인접 상공에 출격시켰습니다. 이어서 박재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입니다. 핵폭탄을 30톤 넘게 실을 수 있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 자산입니다. 미 전략 폭격기 B-1B 랜서와 함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폭격기가 어제 한반도에 인접한 일본 상공 인근을 비행했습니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까지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북한에 노골적인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B-52 폭격기의 출격도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자제시키려는 미국의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첩보위성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미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한 번 이륙해 40시간 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한반도 남측에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공에서 포착된 미 정찰기 리벳 조인트까지 포함하면 지난달 27일 이후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 수행 중 정찰기가 포착된 횟수만 16회에 달합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안보리 소집을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갈 길을 결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파, 폐쇄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차량과 사람이 다닌 흔적이 다시 포착돼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이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것이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 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도끼로 재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사람이 다닌 흔적이 관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7일 사이 사진을 보면 눈이 쌓인 곳에 차량 자국이 나타나며 사람의 발자국도 이어져 일부 인력들이 핵실험장 단지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핵실험 준비를 위한 동향이 아닐까. 정부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풍계리 핵시설을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경도 2번경도는 현실적으로 다시 살리기 어려울 것이고 3번경도 4번경도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보수해서 쓸 수도 있을 가능성. 북한 ICBM의 산실로 불리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지난해 일부 해체가 진행됐지만 지난 7일 이곳에서 엔진 연소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공군이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듯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최근 들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공군은 올해 도입된 전투기의 능력을 공개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공군이 공개한 홍보 동영상입니다. 올해 3월 도입된 F-35A를 소개하며 가상의 작전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했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로 적진을 살핀 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으로 은밀히 침투해 적의 이동식 발사대를 명중시킵니다. 적 중심에 대한 원점 타격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목표물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과 외형이 흡사합니다. ICBM 도발을 준비한다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F-35A는 스텔스 기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공군의 다양한 임무들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신규 도입 전력들을 포함하는 것들도 보통 있는 일입니다. 공군은 지난 9월에도 창군 70주년 기념 영상에서 아직 첫 선을 보이지 않았던 F-35A의 모습을 4초가량 노출했습니다. 월간지 공군은 12월호에서 F-35A를 기획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올해 국내로 13대까지 도입된 F-35A는 오는 17일 공군 참모총장 주관 전력화 행사 이후 군에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의도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내일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산안 처리했듯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인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지금 이 기자 뒤로 보이는 모습이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1이라고 하죠. 범여권의 단일화안이 확정은 됐습니까? 그런데? 네,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의 단일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일 상정은 반드시 하겠다는 게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에 동참한 군소정당들의 입장입니다. 예산안에 이어 또 한 번 강행 처리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금 전 3당 원내대표를 불렀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락받지 못했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여야 합의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17일까지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비열한 야합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잡는 이른바 쪼개기 국회 전략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한국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깔아놓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범여권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바른미래당 일부는 기생정당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패스트트랙에 동조하는 군소야당을 비판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시 말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부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마음대로 작성한. 이에 한국당은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본회의 의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변화와 혁신 모임은 민주당과 공조하는 정당들을 향해 기생정당이라고 비난했지만 뒷방에 기생정당들을 불러 모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할 작당 모의를. 보수 야당은 여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들의 야합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이에 한국당 일각에서는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을 낮추는 등 최대한 실익을 챙기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이 새로운 당명을 새로운 보수당으로 지었습니다. 당명에 보수를 직접 넣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당장 안철수계를 비롯한 내부의 일부 의원들이 적절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혁의 새 당명인 새로운 보수당은 유승민 의원이 주장해온 개혁적 보수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청년이 참여하고 중도까지 아우르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습니다. 청년이 이끌어가는 보수고 중도를 아우르는 새로운 보수입니다. 3원칙은 유승민 전 대표의 보수 재건 3원칙을 의미합니다. 유 의원은 중도 보수와 사이 보수가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당명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들은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혁보수 신당을 만들겠습니다. 새 당명은 국민공모로 받은 1,860개의 이름 중에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안철수계 의원 중 유일하게 신당 발기인의 이름을 올린 권은희 의원은 신당 이름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가 지역구인 권 의원은 신당명에 보수가 들어간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당 창당 과정에서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의원들이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서울대학교에는 내년 1학기 강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를 결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은 석사와 박사 논문 등 3가지입니다. 예비조사 결과 표절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1989년에 쓴 석사학위 논문과 1997년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외에 2011년 한국 형사법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논문은 적절한 인용 보호나 출처 표기 없이 수십 곳을 베끼고 이중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표시도 없이 베낀 게 있고 출처 표시는 있는데 이제 인용 보호가 없는 또 표적, 그러니까 문장을 그냥 베낀 거예요. 서울대 측은 일주일 내로 7명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최대 120일 동안 재검증에 나서게 됩니다. 연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주 이제 중대에서 이제 징계위원회 가서 뭐 하면 어떻게 되지만. 서울대는 이르면 조 전 장관이 다시 강의를 맡게 되는 내년 새학기 전까지 논문 표절 의혹 조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은 과거에도 표절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 조사는 새 의혹들이 제보된 데 따른 겁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지난 10월 3일 청와대 앞 집회 당시에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뿐 아니라 집회를 열어 불법으로 모금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오늘 소환에 앞서 자신은 불법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지난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정부 비판 집회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연등이 연행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그들이 한 행위인데 그것을 나하고 자꾸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목사는 집회 당시 참가자 40여 명이 청와대 방면 행진을 막는 경찰의 폭력을 행사한 것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는 앞선 경찰의 4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5번 만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소환 불응이 거듭되자 전 목사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6일엔 전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얼마 전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었는데 12.12 쿠데타 40년이 되는 오늘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당시 쿠데타 주역들과 오찬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12.12 사태 주역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거를 영상을 공개한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는 이들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먹었고 와인도 곁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임 부대표는 지난달에도 전 대통령이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와인잔을 부딪히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대통령 측은 친분을 이어온 사람끼리의 식사로 한 참석자의 사정으로 우연히 12월 12일로 잡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1997년 군사 반란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찰나의 순간 1.3초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강제추행을 했냐 안 했냐 진실 공방이 벌어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성추행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 여부가 판단을 가르는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사건 발생부터 최종 판결까지 자세히 전합니다. 식당 안에서 남성이 여성 옆을 지나쳐가고 곧바로 이 여성이 남성을 돌려세웁니다.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불과 1.33초 만에 벌어진 일로
남성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며 CCTV를 공개해 3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서울 해화역에서 남성과 여성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신체 접촉조차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 말을 바꾼 남성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이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라리 남편이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 않겠다는 심정이라고 심경글을 올렸습니다. 남녀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사법부가 피해자 주장의 일관성에 손을 들어주면서 발생 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팽수를 통해서 전성기를 맞았던 EBS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EBS 인기 프로그램 보니 하니에서 30대 남성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여성 진행자에게 폭력적인 행동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건데요. EBS는 제작진을 전면 교체하고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EBS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 장면입니다. 미성년 진행자가 한 남성 출연자를 붙잡자 팔을 뿌리치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해당 장면은 다른 출연자에 가려졌지만 퍽하는 소리와 함께 아파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또 다른 남성 출연자는 성희롱과 욕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성적인 은어라며 해명을 요구하는 네티즌까지 등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출연자들이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심한 장난으로 이어졌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시청자 항의는 계속됐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EBS 김명중 사장은 2차 사과문을 내고 제작국장 등의 보직 해임과 제작진 전면 교체, 프로그램 잠정 중단과 관계자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문제의 출연자 2명을 즉각 출연 정지시키고 논란이 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예능 방송에서 폭행과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터라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성폭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가수 김건모 씨가 또 다른 여성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이 폭행을 봤다는 목격자까지 등장해서 이 피해 여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김건모 씨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흥얼거렸을 김건모 씨의 노래들이죠. 앨범 판매량 1,100만 장의 국민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의혹에 이어 폭행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7년 김건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때렸었어요. 주먹으로 눈과 코를 많이 때리고 배도 때리고. A씨는 코뼈 골절, 눈 출혈 등이 기록된 당시 진단서를 공개했고 폭행 현장 목격자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있었는데 얼굴이 정말 피떡이 돼갖고 나왔어요. 저한테 막 다가왔어요. 김건모한테 맞았다고? 네네네. 또 김건모 씨와 업소 측이 경찰 신고를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모 씨가 그리고 가게 업주가 이제 신고 못하게 했죠. 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협박도 있었고. 김건모 씨는 지난 2016년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죠. 고소할 테면 해봐라라는 반응을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고소장을 오늘 제출하러 왔습니다. B씨는 고소장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고소인 여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B 씨는 김건모 씨의 방송 퇴출을 요구하고 있죠. 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잖아요. 저한테 고문이었어요. 솔직히 돈을 바란 적 한 번도 없어요. 관련 의혹들에 대해 김건모 씨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다른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변 상황에 대한 정황적 증거라든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어떤 심리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에 대한 성범죄가 유죄 판결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05년. 당시 노래방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영란 대법관이 1, 2심 무죄를 깨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부터입니다. 김건모 씨의 팬들은 충격에 빠진 한편 결혼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 안타깝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이제 국민 가수로서 열심히 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들에게 한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김건모 씨의 진실이 궁금합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두고 검찰도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표출됐죠. 그러자 이 사건의 재심을 신청한 윤모 씨가 두 기관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검경이 하나로 뭉쳐도 30년 전 일이어서 진실이 밝혀질까 말까인데 투닥거리는 모양새가 답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윤 씨에 대한 채모 검사에서 국과수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윤모 씨 채모에 대한 국과수 검사 결과입니다. 왼쪽은 윤 씨가 검거되기 전이고 오른쪽은 검거된 후인데 수치가 최대 16배 넘게 차이 납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국과수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권력 의혹에 대하여 검찰의 직접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경찰은 윤 씨 마음을 잡기 위해 분주합니다. 경찰은 어제 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의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말한 것이 있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윤 씨는 검경 모두 믿는다며 두 기관이 갈등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서로가 믿음이 튼튼하니까 저는 경찰이나 검찰이 다 항상 믿는 편입니다. 윤 씨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도 이 사건으로 검경 어느 쪽도 유리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경북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수업 중에 불이 나면서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2명이 연기를 피하려다 4층 교실 창문에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학교 강당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나옵니다. 소방차가 물을 뿌려도 연기가 줄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막 무너지는 소리도 나고 막 폭발하는 소리도 나면서 강당 전체가 막 불길에 그렇게 됐어요. 강당 안에서는 학생 20여 명이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5학년 애들이 강당에서 체육하고 있으면 갑자기 뛰어나오고 소리 지르면서 연기는 강당 옆 교실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교직원과 학생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등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학생 2명이 4층 교실 창문에 매달렸습니다. 학생을 발견한 교사가 달려가 한 명을 끌어올렸고 나머지 한 명은 출동한 소방차가 사다리를 올려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학생들이 매달려 있는 걸 보고 검은 연기가 있어가지고 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강당 외벽 방수공사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벚꽃 바람을 타고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최근 인기입니다. 그런데 안전모 등 안전장비 없이 역주행으로 스케이팅을 즐기는데도
안전요원 하나 없는 곳이 다수였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싱싱 달리며 전화통화를 합니다. 두 명이 손에 손잡고 뒷걸음으로 질주하기도 합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도 이를 저지하는 안전요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복고바람을 타고 실내 롤러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자 10명 가운데 6명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입니다. 3군데가 부러졌거든요, 제가 발목에. 그래서 응급처치가 좀 됐다면 3군데까지는 부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런 요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이 실내 롤러장 20곳을 조사했는데 40%에 달하는 8곳에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 업소가 안전수칙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70%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절반 이상이 어떤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용 전 안전모와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 후. 소비자원은 보험가입과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해 실내 롤러장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13개 제품에서도 중증 폐질환을 유발하는 의심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미국 제품보다는 아주 미량입니다만 정부는 인체 유해성이 규명될 때까지 사용 중단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폐질환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13개입니다. 검출 농도는 0.1에서 8.4 ppm으로 사망자가 나온 미국 제품의 23만에서 88만 ppm에 비하면 미량입니다. 이번에 폐손상 의심물질이 검출된 제품에는 이 KTNG와 줄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액체 상태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널리 이용되지만 기체로 흡입하게 되면 끈적이는 성분 때문에 폐에 달라붙어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유래 성분인 THC는 조사한 153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43개 제품에서 디아세틸 등 1종 이상의 가향 물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인체 유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거듭 강력 권고했습니다. 대책을 세우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기존의 권련보다 더 유해성이 더 크다, 없다 이렇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는. 하지만 업계와 이용자들은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아직 명확하게 지금 다 전부 다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업계에서는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자료 없이 증거 없이 그저 권고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벌써 1년 전입니다.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20대 청년 고 김용균 씨 기억하시죠? 되풀이되는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뿌리뽑기 위해서 오늘 당정이 원청 업체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핵심인 직접 고용 대책이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 김용균 씨 같은 발전사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청업체 사고를 원청업체 산재율에 포함하고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법령, 제도 등을 활용한 원청의 책임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됨으로써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경상정비 공사 금액의 5%를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고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의 핵심 권고안이었던 원청업체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이 빠졌단 겁니다. 일방적으로 특조위 권고안을 입맛대로 발표한 정부 여당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사투쟁할 것을. 하청업체의 산재율이 통합된다고 한다면
하청업체들이 산재 은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계는 사고 때마다 직접 고용을 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적극 감독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5년간 발전 공기업 산재 사고로 20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하청 노동자 대부분은 근무 환경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이 그리는 안전한 일터상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완해주는 이 실손보험 들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내년에 이 실손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이 소위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늘리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 청구 액수는 오히려 줄여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료가 오른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문재인 케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한다는 거죠. 자, 그동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비싼 돈을 내거나 아니면 따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던 것들을 건강보험의 혜택을 줘서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정부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실손보험사들이 지출했던 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해에는 최근 판매된 실손보험은 오히려 보험료를 낮추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내놨으니까요. 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 기자 얘기는 실손보험을 지급하는 보험사들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올 상반기부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요, 이 129.1%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해보다 오른 겁니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다면 이 보험금 지급을 129원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 보험료는요, 이 문재인 케어 효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즉 비급여 진료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MRI나 초음파 검사 같은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벌었던 의료기관들이 이 문재인 케어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형태의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이른바 과잉 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올해 실손보험사들이 지출한 백내장 보험금은요, 이 2016년에 비해서 3배 넘게 늘었고요. 이 초음파 검사는 2014년에 비해서 무려 51배나 증가했습니다. 예. 보시죠. 의료기관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새롭게 비급여 진료 항목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등 전체적인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병원 가면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비싼 치료 권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예. 그런데 문재인 케어 때문에 오히려 이 풍선이 더 커진 셈이 됐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요, 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보험료 조정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가 않았습니다.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을 용인한 셈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만약 실손보험료 20% 인상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랐는데 실손보험료까지 더 내야 한다면 이건 뭐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K-뷰티 신드롬에 공항과 면세점 등지에서 한국 화장품을 한 보따리씩 산 중국 관광객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중저가 화장품 공세에 나선 데다가 한한령 여파까지 겹치면서 일본이 한국을 밀어내고 중국 시장 1위를 선점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명동 화장품 거리. 중국인 관광객의 필수 쇼핑 코스였지만 2년 전 한한령 이후 뚝 끊긴 발길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만약에 100명 온다면 지금 한 10명에서 20명도 안 되게요. 중국 내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도 K-뷰티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중국의 화장품 수입액은 우리 돈 11조 6천억 원 규모. 일본산이 25.5% 점유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산 화장품 점유율은 3%포인트 넘게 줄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 수입 시장 1위 자리에서 밀려난 건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고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온 일본 화장품 업체들이 중저가 시장으로 영역을 넓힌 결과입니다. Before actually is famous, but I think nowadays maybe Japanese brand is more popular in student because of price. 일본산 J-뷰티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보고 다른 라인들을 좀 강화를 한다든지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고급화로 확립을 한다든지 방안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급성장하는 중국 미용 시장에서 K-뷰티에 대한 도전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광고 속 이미지를 대중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을 팝아트라고 하죠. 이 팝아트와 세계 명작이 만나면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유쾌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을 만나보시죠. 고민성 기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상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화폭으로 걸어 나온 다비드 주변에는 네 자루의 총과 유명 명품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도 팝아트로 부활했습니다. 원작과 달리 비너스의 발밑에는 귀여운 호랑이가, 양옆으로는 모란꽃이 자리했습니다. 또 영상에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데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 좀 이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는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팝아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벽들을 허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미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러한 벽을 허무는 개념이 가장 이제 이번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패스트푸드점부터 카페, 뮤지컬 전광판까지 뉴욕의 랜드마크가 입체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여행한 도시에서 받은 영감을 작품으로 만드는 3D 팝아트의 거장 찰스 파지노의 작품입니다. 파지노도 본인이 관광객으로 간 그런 도시가 있죠. 거기서 본인이 느끼고 즐거워했던 장소들을 표현을 했는데요. 3D 세리그라프의 창시자인 그는 다양한 직업군을 테마로 한 작품들도 선보입니다. 다소 생소했던 팝아트가 유쾌하고 친근한 소재로 관람객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절에 들어가면서 지나는 여러 문 가운데 천왕문이 있습니다. 험상구전 수호신 사천왕이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곳이죠. 그래서 사천왕 발 안에는 이렇게 악귀들이 깔려 있곤 합니다. 그런데 고창 선운사에선 악귀 대신 여인이 붙잡혀 도끼 어린 눈으로 째려봅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한 음녀라고 전해오죠. 가끔은 왜군 장수와 청나라 병졸이 깔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백성과 불교계가 외란과 호란의 한을 그렇게라도 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벼슬아치들이 등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백성에겐 혹독하도록 엄하더니 전란 때는 앞장서 달아났던 조정 대신과 지방 수령을 야유한 것이죠.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벼슬아치들을 어느 백성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시민단체 경실련이 청와대 공직자 65명이 보유한 아파트를 조사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평균 40%, 3억 2천만 원씩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라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아파트는 1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장 전 실장은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가 없다고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사실 청와대 공직자들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2년 서울의 아파트 상승률과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경실련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성장이라고 비꼬았겠습니까? 안으로는 아파트로 재산을 불리면서 겉으로는 부동산을 죄악시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호통치는
그 이중성이 기가 막혔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1급 이상 비서진 셋 중 1명은 집을 2채 이상씩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에게는 국토부 장관이 시안까지 정해주면서 집을 팔라고 얼음장을 놓더니 말이죠. 더 황망한 사실은 얼마 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다, 자신 있다고 장담한 겁니다. 대통령은 취임 초 비서관실마다 액자를 나눠주면서 춘풍추상의 정신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게 어디 이 부동산 문제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청와대는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터지든 자신들에게는 봄바람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을 서리 같은 청와대 사람들의 자신감에 다시 한번 놀랄 따름입니다. 12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날은 좀 추웠지만 상쾌한 공기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기온은 더 올라서 활동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영하권이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살펴보시면 내일 한낮 기온 강릉이 10도, 청주 7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날이 건조한 가운데 오늘도 곳곳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기 때문에 불이 번지기 더 쉬우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조함이 일시적으로는 해소될 수 있겠네요. 이후에는 평범한 겨울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